기쿠스의 1호 작전이 제일 아무래도 중요할 텐데 이때는 항공기만 동원된 게 아니었습니다. 오, 야마토 특공이 같이 전개됩니다. 야마토가 무선 감청에서 암호 해독으로 다 알고 있었고 정찰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포착이 돼요.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4월 6일 18시에 분고 수도를 통과해서 4월 8일에 오키나와에 돌입할 예정이다. 저 정도면 우리 배네. 다 끝났어. 그래서 이 스프루언스는 이걸 상대할 임무를 갖다가 전함들에게 주기로 처음엔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이걸 고지고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왜? 누가 뭘? 바로 그게 유명한 마크 미처 제독이었습니다. 미드웨이부터 여기까지 올 때 전함으로 왔어? 항공으로 왔어. 마지막 영광을 너 가져갈 거야? 우리 세계 최고의 우리 해군 항공 조종사들이 이 영광을 맡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10시부터 항공모함에서 함재기들이 대거 연쇄적으로 출격하기 시작을 했고요. 헬캣이랑 콜세어랑 헬다이버랑 어벤져를 골고루 섞어서 네. 처음에 공격한 거는 아사시모라는 구축함이 중간에 기관 고장으로 낙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에서 떨어진 아사시모부터 공격을 해서 아사시모가 처음 격침을 당합니다. 328명 전체가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시작으로 해서 12시 반부터 야마토 본 함대로 공격, 제1파 공격이 개시되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야마토에는 히든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대공 공격을 받을 때 히든 카드 있었잖아요. 회피기동. 아 그거 말고 또 거대한 야마토 함포. 삼식 소산탄이 있었어요. 예, 맞아요. 어떻게 됐어요? 쐈을 거 아니에요. 쏘긴 쐈습니다. 아, 쐈어요? 하지만 어. 그 효과가 쐈어. 별로 없었습니다. 효과를 왜요? 비비했다. 이날 날씨가 절묘했어요. 날씨가 아주 쨍쨍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뭐 비 내리고 이런 추적촉한 날씨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구름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야, 골프 치기 좋은 날. 그렇습니다. 햇빛이 안 비치는데 시야는 괜찮은. 그러다 보니 함재기들이 오는 게 레이더로는 잡히는데 삼식탄을 쏘려면 레이더 관제 사격이 잘 안 되니까 육안으로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거리 측정이 안 돼. 구름 속에서 막 섞여서 오니까 거리 측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식 수산탄을 제때 못 쏴요. 그래서 구름 사이로 뚫고 들어오는 함재기들의 공격을 대책 없이 맞아 싸울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그 또 다른 특징도 있어요. 보통 이제 헬다이버 같은 급강하 폭격기가 전함을 공격할 경우, 그러니까 함정을 공격할 경우에 이제 철갑탄을 떨어뜨리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철갑탄은 아니고 보통 일반 폭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야마토에 엄청나게 많은 대공포자가 있었거든요. 대공포부터 무력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일반 탄을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콜세어가 날아가서 이 대공포자에 뭘 쏘느냐? 로켓탄, 아까 얘기했던 로켓탄을 쏴요. 그러니까 이 야마토 같은 경우에는 그때 대공포에 별다른 방탄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폭탄의 세례를 맞죠. 인원들이 버텨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공포자를 침묵시키기 위해서 입마살상용 폭탄을 거기다 계속해서 쐈어요. 근데 헬 다이버는 이게 떨어지면서 공격하기 때문에 헬 다이버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맞아요. 극강화 폭격기죠. 그래서 12시 46분쯤에 야마토의 약점 부분에 맞습니다. 야마토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포가 아니라 부포였습니다. 부포 부분이 원래 예전에 순양함에 있던 부포탑을 그냥 갖다 붙인 거여서 장갑이 약했어요. 딱 그 부분에 명중탄이 나오면서 거기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거 계속 여기서 연기가 납니다. 그 다음에 1시부터 떨어진 2파 공격에서는 모든 종류의 함재기들이 동시 공격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뇌격기는 원래 저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저게 망치와 모루라고 해서 처음에 쭉 몰려오다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회피 기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양쪽에서 갈라져서 이렇게 어느 쪽으로 어느 틀어도 쪽으로 틀어도 맞을 수 있도록 양동 공격을 합니다. 저런 식으로 대형을 짜고 오니까 대공포 사수들은 막 여러 방향에서 밀려오는 대공포를 상대해야 되죠. 그 사이에 구름 위를 뚫고서 헬다이버들이 또 내려꽂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오네 하면서 다시 올릴 수도 없고 3D 입체 공격이네. 그렇죠. 또 그 사이에 아까 얘기한 콜세어는 적당한 고도에서 또 계속 로켓탄을 쏟아붓고 그러니 대공포들이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미국 함정 같은 경우에는 대공포를 쏠 때 탄 배급이 이제 밑에 컨베이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서 바로 탄을 해서 적재를 하는데 일본군은 2층에 있는 탄약함에서 도수로 이거를 탄을 빼서 와서 거기다 껴야 돼요. 탄 가지러 갔다가 죽는 거예요. 폭탄이나 기관총을 맞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야마토의 대공포가 제 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 지금 저 그림만 봐도요. 그때 상황이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는 게 아군 쪽에서 봤을 땐
너무 아름다운 새들의 어떤 그 활공을 막 보는 느낌이 드는데 반대편의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막 말벌들이 막 공격하는 것처럼 약간 말벌 정도가 아니라 지옥이니까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요. 굉장히 단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과 어뢰를 두들겨 맞고요. 네. 그래서 이 야마토의 침몰을 얘기할 때 정확히 폭탄과 어뢰 몇 발 맞았는지 몰라요. 너무 맞아서 너무 많이 혼란스럽게 맞아갖고 이게 세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최소 어뢰 10발, 폭탄 5발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거에 한 1.5배 정도를 훨씬 맞지 많이 않았을까. 건전해야지 알게. 이런 공격을 계속 받고 1시 40분부터는 마지막 결정타 제3파 공격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제2파에서 많은 어뢰를 맞아갖고 함의 속도가 엄청 떨어지고 처음엔 우연이었지만 나중에는 이 어뢰가 좌연 쪽에 더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좌연 쪽으로 점점점 기울고 그리고 또 미군이 이땐 영리해져갖고 왼쪽으로 좀 기우네 하면서 외격기들이 왼쪽에 더 집중 공격을 합니다. 어뢰를 그쪽으로 더 침수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2시 2분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퇴함 명령이 발령이 됩니다. 공격 시작한 지 단 1시간 반 만에 함의 운명이 끝장난 겁니다. 1시간 반. 그리고 이때 막 다들 갑판으로 올라와서 퇴함 준비를 하고 있는데 2시 23분에 어마어마한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왜요? 화재가 일어나는데 기울면서 적재되어 있던 수많은 포탄들이 쏟아지면서 유폭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야마토는 무슨 목적에 쓰려고 했습니까? 고정포대로 쓰기 위해서 주포에 탄을 꽉꽉 채워서 보냈어요. 더 그래서 터지게. 주포탄도 1000발 이상이 실려 있었습니다. 거의 2000톤에 이르는 이 폭약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저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거의 어마어마한 버섯구름 같은 버섯구름이 느낌이네요.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이 일부가 폭발 충격으로 튕겨 나가면서 바다에 떨어져서 후갑으로 날아가서 네. 그 야마토에 한 2,800명 정도 승조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274명 정도가 생존을 해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퇴함 명령을 했을 때 이제 병사들이 모이잖아요. 네네. 여기도 미군이 공격을 해요. 여기도 기관총하고 판 폭탄. 위에서도 맞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구경을 지닌 세계 최대의 전함이라고 불리우던 야마토. 첫 번째 출격에서는 회피 기동을 성공하며 퇴각에만 성공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퇴각도 못하고 허망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일본 해군에게 남은 건 통수의 외도라고 불리우는 가미가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쿠스의 총 10번에 걸쳐서 작전이 시행이 됐는데 이 오키나와 전투 내내 6해군 합쳐서 1900대 항공기가 동원된 굉장히 큰 작전이었습니다. 놀라운 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이렇게 많아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짚었듯이 이제 모든 공장들을 군수 공장으로 전환해서 또 항공기 생산에 집중함으로써 또 쭉쭉 빼내고 있었죠. 또 문제는 양으로 많아 보이지만은 실제로 가동되는 거, 조종할 조종사가 부족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실제로 이 1900대가 한꺼번에 투입되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네. 물론 여기서 이 투입된 항공기들이 다 자살 공격을 한 건 아닙니다. 일부는 정상적인 폭격을 하고 기쿠스 1호 작전 때 한 300대 정도가 자살 공격에 나서고 그 다음부터는 자살 공격을 할 만한 조종사들도 점점 안 남아서 점점점 그 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기쿠스야 5호 작전 할 때 한 160대 정도까지 줄어들고 막판에 가면은 60, 70대 정도 쭉 떨어집니다. 나머지는 그냥 출격해서 대충 폭탄 떨구고 오는 경우들도 많았다는 이야기죠. 뭐 이 10번 중에 그래도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이정표들이 짚어볼 게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4월 6일에 1호 작전 이후에 4월 12일부터 2호 작전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오카 폭격기에서 떨어뜨린 자살 공격기 기억하시죠? 네네. 글라이더처럼 떨어뜨리는 그 오카 8대가 투입되는 그런 작전이었고요. 그 뒤로 4월 내내 어마어마한 공격이 미 함대에 쏟아지니까 이 함대에서도 이 노이로제가 엄청난 겁니다. 계속 우리가 오키나와 지원도 해야 되는데 하늘에서는 불시에 가미가제들이 산발적으로 와서 떨어지고 하니까
58 기동부대를 갖다가 일본 본토 쪽으로 올려서 가미가제 출격 기지들을 제거하자 이 작전에 동원이 됩니다. 또 그 당시에 제21 폭격기 사령부의 B-29까지 폭격에 나서게 하는데 그렇게 좀 올라갔을 때 제5항공함대는 기쿠스의 6호 작전을 발동을 해서 여기에 반격을 가합니다. 이때 해군기가 약 345대 정도가 출동을 하는데요. 미처 제독의 기함이었던 USS 벙커일에 가미가제가 정확하게 꽂혀버립니다. 그 우리 기록 필름에서 가장 많이 네. 보는 그 장면. 아주 기사에도 많이 인상적인 나오고. 장면이죠. 네. 저기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났고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 대본영의 입장에서는 야마토의 복수를 한 거네요. 무리해서 자기들을 공격한 미처 제독에게 한 방을 먹이는가 싶었지만 그래도 침몰은 못 시켰고요. 사상자가 많이 났긴 했지만은 데미지 컨트롤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미처 제독이 USS 엔터프라이즈로 이제 기함을 옮깁니다. 근데 5월 13일에는 이 엔터프라이즈도 가미카제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어갖고 다시 물러나는 이런 혼전을 겪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네요. 네. 총 10번의 작전을 통틀어서 침몰된 거는 36척입니다. 오, 꽤 많은데요? 순양함 이상은 없고 다 구축함 이하의 자잘한 함정들만 36척인데 잔챙이. 그 중에서도 항공 공격으로 격침된 건 26척에 불과해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가이텐이나 뭐 다른 특공으로 격침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여를 못 낚으니까 일본 해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미군에게 준 트라우마도 엄청납니다.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이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이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한테 달려오면 미군의 피가 미미하다고 그런 건 나중에 통계를 내보고 나니 별거였다는 거지 그 당시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대응 전술도 개발하고 뭐 했지만 어찌됐든 거기서 골칫덩어리죠. 일본 가미카제. 맞습니다. 또 기쿠스의 작전 중에 함대 특공뿐만이 아니라 또 한 번의 기가 막힌 특공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기쿠스의 7호 작전에서 선보인 의열 공정대 공격입니다. 이름도 참 의열 거시기 공정대. 하네요. 공정대 하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공수부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수부대입니다. 당시 일본 상황에서는 더 이상 낙하산 타고 정상적인 작전이 어려우니까 이 나름 그래도 정예부대라고 자랑하는 공정부대가 새로운 형태의 특공을 기획합니다. 자, 그 모습이 마침 일본 뉴스 영상으로 남아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저 공수부대들이 사령관 앞에서 딱 술 한잔 받아먹고 출전을 명령받은 다음에 반자이를 외치고 이제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낙하산 어디 있어요? 낙하산을 안 메고 지금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참. 꽃을 네, 꽃다발을 들고 안고 들어가네요. 지금 저 폭격기들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저게 97식 중폭격기인데 저 폭격기 한 대에 8명씩 탑니다. 대신 낙하산은 없지만 주머니에 이것저것 많이 넣어놨지 않습니까? 저게 폭탄들입니다. 진짜 참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자살폭탄 테러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야, 이건 뭐 너무 심한데? 자, 그럼 저 부대들은 과연 어떤 작전을 하고 나가는 그러니까 걸까요? 어떻게 나가는?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낙하산도 안 들고 도대체 뭘 하려는 거지? 그냥 떨어져서 추락해서 그냥 폭탄 들고 퐁 터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기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탔잖아. 그러려면 그냥 폭탄을 던지면 되지. 굳이 사람을 이유가 태워. 있겠지. 자, 저들이 향하던 곳은 오키나와의 비행장이었습니다. 오키나와는 이미 미군이 다 비행장들을 점령을 해서 싹 미군 항공기들이 뜨고 있었는데 저걸 노린 겁니다. 그 비행장에 야간에 강행 착륙을 해갖고 거기서 비행기에서 내려갖고 거기 세워져 있는 항공기들, 미군 항공기들을 하나씩, 폭파시키겠다는 그 작전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5월 24일 밤에 요미탄 비행장을 급습합니다. 처음에 12대가 떴는데 4대가 가다가 돌아오고 8대가 착륙을 시도했는데 7대가 격추되고 딱 한 대가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내린 이 8명의 의열 공정대원들이 막 뛰어내려갖고 주변에 보이는 대로 미군 항공기들에게 폭탄을 던지고 불태우고 해서 저렇게 총 9대가 격파되고 29대가 손상이 됐습니다. 이게 그때 격추된 일본군 폭격기고요. 보시면 저게 사살된 의열 공정단원들입니다. 폭탄을 잔뜩 이게 넣어갖고 간 거네. 네, 폭탄을 넣고 사방에 던지고 노력에 비해서 역시 미미한 전과였죠. 그래도 저거에 용기가 가상하다고 일본의 대표적인 선전 방송인 일본 뉴스 252호에서 저 모습을 꽤 길게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6월 말까지 총 10차에 걸쳐서 일본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냈습니다. 총
2,258대 항공기를 잃었고요. 그에 반해서 미군도 적은 피해는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아까 얘기한 대로 36척이 침몰하고 함재기도 총 763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및 부상자, 사상자도 거의 10,000명이 났습니다. 그러니 뭐 해군 입장에서는 거의 다 이겼다고 생각한 전쟁에서 적지 않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뭐 들으면 들을수록 참 끔찍하고 참 슬픈 이야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잠시 소개해드릴 시청자 의견이 저한테 편지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14살의 나이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셔서 고초를 겪으신 최용수 어르신께서 허준 선생 귀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3분의 2가 한자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인간 옥편에게 제가 이거를 아 이거 제가 읽어요? 이거? 저는 전혀 못 읽습니다. 이거 제가 잠깐 안경을 좀 벗어야 돼요 네네네. 보이기 때문에. 네, 역전다방 허준 선생 귀하. 유튜브를 즐겨보는 6.25 전쟁 참가자입니다. 태평양 전쟁 발발부터 패망하여 황복 문서에 일본이 서명하는 사진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뒤늦게 유튜브를 보다가 출연자 한 분이 신풍 가미카제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소생도 그 유래를 찾아보고 그 일부분을 사본하여 보내드립니다. 참고가 되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PS 인천에서도 소형 잠수함 19척 건조되었습니다. 소생 14세에 징용되어 그 공장에서 아크 염적공으로 잠수정 본체 만드는데 동원되었습니다. 끝. 2022년.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심소령님, 최용수 어르신이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일단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되게 좀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특히 저희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네. 삶을 사셨고 또 그런 어르신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나. 그러면 우리 강제징용을 당하시고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6.25에 참전하셔서 나라를 지키는데 또 일조를 하신 네. 우리 이 최용수 어르신과 6.25 참전 용사들,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신 많은 어르신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AS 들어가죠. 네. 그 보낸 내용을 좀 보니까 이제 가미카제 기원에 대한 부분을 보내셨고 때마침 우리가 이제 오키나와 전투를 다루는 만큼 되게 시기적절한 주제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미카제 기원에 대해서는 뭐 통상 이제 13세기 후반에 몽고가 2차례 일본 네네. 쳐들어왔을 때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일본을 구해내서 그 신풍이 결국 일본을 지켰다라는 그런 신화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한 좀 반박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일본이 여몽 연합군을 격퇴시켰던 게 바람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고 사실 그때 거기에서는 뭐 사무라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오히려 잘 싸워서 몰아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왜 그게 생겼을까라고 놓고 봤을 때는 당시에 뭐 신사나 뭐 불교나 이런 데서 어떤 본인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신풍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과장해서 널리 퍼뜨려서 그게 흘러내려오다가 이제 이 시점에 와서 이제 그걸 다시 써먹은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고 사실 이 내용에서 좀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역시 역사라는 부분은 한 단편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이해를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좀 중요한 교훈을 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참 일본이 독특하다.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세계 최강의 몽골 군대잖아요. 거기다 이제 고려도 사실은 우리 역사상 굉장히 융성했던 나라니까. 예, 그래서 왔는데 이겼다 그러면 우리 잘 싸워서 이겼어. 라고 보통 다 자랑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바람 덕분에 이겼어. 그래서 이렇게 좀 겸손한 면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지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군요. 그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그 네. 한 측면을 강조를 한 거죠. 시기에 따라서 강조점이 좀 달라지고 네네. 거기에 대한 목적이 또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네. 아, 그러니까 일본은 신이 지켜주는 나라 이런 신화를 만들려고 그렇죠. 한 거죠. 그리고 그 시내는 이제 뭐 덴노가 네.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역사와 전쟁을 다방면으로 다루는 역전다방, 지금부터 지상전의 전사를 집중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쉼브리핑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일단 오키나와 전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미국이든 일본이든 태평양 전쟁을 해오면서 쌓였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노하우의 집약체가 여기서 펼쳐지게 됩니다. 거기에 미군의 어떤 가공할 그런 화력과 일본군의 처절한 방어, 그리고 40만에 가까운 민간인이 뒤섞여서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혈전이 여기서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1단계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단계부터 보면은 일단 계획상으로는 미군은 상륙한 이후에 나름의 기동전을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륙 후에 지상군이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지거든요. 해병대 같은 경우는 위로 가고 육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해병대 중에서도 해병사단 같은 경우는 연탄 비행장을 점령한 다음에 최대한 빨리 이제 이시카와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저기 가장 좁은 길목 보이시죠? 네네. 네, 길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해병 1사단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동쪽으로 이제 기동을 해서 어떻게 보면 허리를 끊는 역할을 하는 게 되겠고, 또 다른 한 축인 이제 육군의 24군단 같은 경우는 비교적 실전 경험이 풍부한 두 개의 사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해 볼 사단이 이제 7사단인데요. 7사단은 훗날 우리 6.25 전쟁에서도 네. 참전을 했고요. 인천 상륙작전부터 시작해서. 네네. 그리고 71년까지 동두천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던 주한미군의 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7사단 같은 경우는 카네다 비행장을 이제 점령을 하고 최대한 동쪽으로 빨리 가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96사단 같은 경우는 7사단을 좀 보호를 하면서 남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계획대로 잘 됐을까라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잘 됐습니다. 해병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해병 6사단 같은 경우는 이시카와 지역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도착해요. 원래는 4월 20일 정도 도착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4월 4일 날 여기에 도달합니다. 와우, 엄청 엄청난 빨리 속도네요. 땡겼네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계획보다 훨씬 더 빠른 시기에 아이스버그의 두 번째 작전 단계였던 북오키나와로 바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육해병사단 같은 경우는 4월 중후반에 거의 북쪽을 거의 다 장악을 네네.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남쪽으로 향하는 미 24군단이었습니다. 육군이었습니다. 바로 저항에 직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의 핵심 방어는 남쪽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4월 8일까지 24군단이 무려 1,500명의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계속 남부로 가는 어떤 그런 전투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4월 9일 날 왼쪽에 지금 이제 96사단이 내려가고 오른쪽에는 이제 7사단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96사단 같은 경우는 카카스 능선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슈리성의 1차 방어선에 이제 직면한 거예요. 카카스 능선. 그래서 저기에 전투를 돌입했고,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7사단 같은 경우는 오키라는 곳으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악전 고투가 정말 시작이 됩니다. 특히 카카스 능선 이때는 정말 어려운 싸움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물론 일본군의 피해가 훨씬 더 크긴 했지만 4월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4월 8일부터 14일까지 24군단은 3천여 명의 사상자를 여기서 내게 됩니다. 연대 하나가 녹아없어.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오지마에서는 네. 그 구리바야시가 지하 갱도를 엄청나게 개미굴처럼 파놔서 네. 해병대에 허를 찔렀잖아요. 네네. 근데 오키나와는 지금 포격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도대체 뭘로 버틴 거예요? 그래서 딱 정리를 하자면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오키나와의 지형적인 요소, 두 번째가 일본군의 화력,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포인트가 있는데 네. 아무리 화력으로 쏟아부어도 잘 파괴되지 않는 일본군의 동굴 요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형을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네. 다시 좀 지도를 보자면 저기서 핵심 타겟은 슈리성입니다. 네. 정말 거기에 32군 사령부가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군은 어쨌든 저기로 내려가는 전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핵심인데,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을 좀 보면은 일단은 서해안에는 일본 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가 사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슈리성까지 가는 길이. 네. 저게 5번 도로고요. 그다음에 동해안 일대에는 13번 도로가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는 전차를 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기동로로 가는 게 편하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 남부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북오키나와에 비해서 비교적 평탄하지만 네. 중간중간에 구릉, 능선, 고지들이 횡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이렇게 내려가는데 능선이나 고지나 구릉은 횡으로 바리케이트가 막듯이 계속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러면은 당연히 뭐에 더 유리하겠어요? 방어에 유리하죠. 방어에 유리한 그런 능선들이 펼쳐져 있고, 특히 5번 도로 같은 경우, 가운데로 가는 5번 도로 같은 경우는 길 좌우로 능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선을 반드시 장악을 해야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거죠. 아니 근데 공중은 다 미국이 점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안 돼요?
이게 제한 사항이 상당히 있죠. 일본은 숨어 있고. 저기 보시면은 능선들이 네, 군데군데 네, 많이 네.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기 하나하나가 다 일본군의 동굴 요새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슈리성을 놓고 봤을 때 일본군의 첫 번째 방어 라인은 카카스 능선, 그다음에 우에바루로 이어지는 이 라인, 횡적인 라인이고 넘어가도 끝난 게 아니라 또 슈리성에는 이제 2차 방어 라인이 또 깔려 있죠. 그게 이제 뭐 마에다 능선부터 시작해서 뭐 코니카, 슈가로프, 뭐 다케시 능선 이런 일련의 여기서 보기에는 네. 그냥 약간 이게 주름 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은 굉장히 굴곡이 심한 언덕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단순히 라인이 아니라 사실 여기는 폭이 어느 정도 또 있습니다. 최소한 500에서 뭐 2km 정도 이렇게 네. 또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이런 일련의 이제 일본은 고지군 방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고지 전사면에서 방어를 하잖아요. 근데 후사면에도 요새를 만들어 놨다는 게 또 문제가 되죠. 그게 문제가 뭐냐면 미군 입장에서는 열심히 싸워가지고 전면 능선을 점령하고 고지를 확보를 하면은 바로 후사면에 있는 일본군이 또 역습을 해와가지고 다시 고지를 뺏기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그래서 마치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생각했을 때 6.25 전쟁의 대표적인 영화 중 하나인 고지전. 고수씨.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고지 쟁탈전의 양상이 또 카카스 능선에서도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고지 후사면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사면뿐만 아니라 그 옆에 측방에 있는 능선들까지도 함께 장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악을 해서 그다음에 이걸 우회해서 후방을 공격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옆에 능선까지도 장악을 해야 돼서 더 많은 피해가 이제 미군 입장에서는 발생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일본이 그걸 계속 강요를 하는 겁니다. 이 지형을 활용해서. 근데 능선이 거기만 있는 것 같더니 거기 가면 또 옆에 또 또 능선이 있죠. 또 있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병력을 얇게 해서 넓게 펼칠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은 능선을 장악하고 있고 고지를 장악하고 있고 여기에 화력이 있다 보니까 보이는 미군을 때릴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경험이 많은 부대를 포기하고 포병 부대를 가져왔죠.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이 일본군의 화력인데, 야, 이 화면에 보이는 걸 딱 보면은 이게 일본군 맞아?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본군에게 어마어마한 포병의 화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기자님께서 사이판 전투 때 아껴놨던 박격포도 이때 활용이 됐고요. 120문이나 지금 보유하고 있고, 또 다른 특징은 일본군 포병의 주력이 5포병단인데 훈련이 대단히 잘 돼 있었습니다. 사실 포병은 그 무기 자체도 중요한데 그걸 얼마만큼 숙달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군의 포병의 또 다른 활용 방식은 대부분 동굴 진지 속에 숨겨져서 운영을 했다. 즉 이거는 미군의 화력으로부터 미국의 포병이나 아니면 공중 공격으로부터 아군의 포병이 방어받았다.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어. 그렇죠. 예. 그냥 동굴을 판 게 아니라 이제 콘크리트로 좀 보강한 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때 일본은 원자재가 부족해서 철근 콘크리트는 많이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반 콘크리트로 했는데 일반 콘크리트도 포탄에 견디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동굴 하나하나에 숨어있던 일본군 저 화력을 그야말로 보병이 가서 하나하나 제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 네. 전혀 어떤 폭격이나 공중 폭격에 의해서는 제거하기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군이 왜 이렇게 힘들었나? 세 번째 요인이 바로 말씀하신 이제 동굴 진지입니다. 네. 미국의 사실 어마어마한 화력은 요새 밖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일본군에게는 효과적이었지 숨어버린 일본군에게는 그만큼의 효과가 없었다라는 게 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훈이 다 반영돼서 나온 게 벙커버스터예요. 이게 나와서 펑펑펑 쏘고 쏙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고 네. 나와서 쏘고 들어가고 이러면은 사실은 미군 입장에서는 이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한국군 같은 경우는 보통 레이더로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F-16이 가서 폭격을 해서 북한의 장사정포를 없앤다. 아니면 스스로 아군 포병이 저 그 포병을 공격하는 게 이제 대포병 사격이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긴 합니다. 그럼 미군은요? 이때 당시에 미군은 그렇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저 때는 대포병 레이더가 없었죠. 그러면 의문을 가지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레이더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았냐. 네. 함대 방공도 다 레이더로 하고 심지어 뭐 어뢰 조준까지도 레이더로 한다고 들었는데 왜 대포병 레이더는 없었지?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레이더 기술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대포병 레이더입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 일단은 포탄이 너무 빨라서 그런 거니까. 땅 속에 있어서 그런가? 맞습니다. 포탄을 잡아야 되는데 포탄은 작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슝 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포착도 어렵고 얘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추적해야 거꾸로 궤도를 계산을 해서 발사 위치를 잡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궤적을 다 기록을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전자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다 하기가 힘들었죠. 톱니바퀴 컴퓨터 있잖아요. 띡띡뚝뚝뚝뚝. 그런 걸로는 도저히 안 됩니까? 계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신속성이 중요해요. 통상 우리 지금 타는 분석을 해도 15분 내에 해야 된다고 막 그러거든요. 아, 오늘날에는 이 대포병 사격이 다 대포병 레이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대포병 사격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네. 이것도 굉장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퀴즈 하나 해볼까요? 네. 우리 155mm 포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랑 우리 많이 쓰는 81mm 박격 포탄, 이 두 포탄 중에서 어느 게 더 대포병 레이더로 잡기 쉬울 것 같습니까? 잠깐 맞추면 뭐 주는 걸로 하시죠.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데. 한 명이라도 밖에. 저는 155mm. 이게 아무래도 구경이 크다 보니까 네. 이 더 잘 발견이 되고 레이더가 더 잘 탐지를 해낼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저요. 네. 81mm. 왜요? 물어보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때려 맞추라는 거잖아요, 그거. 역시 이번에도 때려 맞추는 게 정확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저 탄도 차이인가? 포탄 모습을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네. 왼쪽에 보이는 155mm 포탄은 포탄이 크긴 하지만 겉에가 매끈하죠. 총알 둥그렇고.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오른쪽 박격 포탄에 뭐가 있습니까? 날개가 달린 날개도 날개도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레이더는 전파를 쏴서 반사되어 나오는 걸 포착하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둥그렇고 매끈하면은 맞아서 다른 쪽으로 많이 방사가 되고 레이더 쪽으로 돌아오는 거는 일부밖에 안 돼요. 근데 날개 같은 경우는 이게 평평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쪽으로 더 잘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걸 레이더의 뭐 산란 단면적이라고도 하는데 저 박격포탄은 크기는 작지만 그렇게 레이더에 잡히는 모습은 더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겁니다. 동그랗고 매끈한 건 레이더가 딱 직각이 돼서 탁 맞아야 탁 돌아오는데 그렇죠. 동그러니까 다 빗나가 버리니까. 근데 저 날개가 있으면 팅팅 튕겨서 돌아오는 그 면적이 넓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해가 간다. 그래서 우리가 스텔스기 같은 거 만들 때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양을 교묘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다른 쪽으로. 그래서 반사되게. 애들이 헬멧 뒤집어 쓴 것처럼 이렇게 둥그랗게 생겼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레이더에 보일 때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좀 더 잘 보려면은 증폭시킵니다. 레이더의 출력을 크게 해야 됩니다. 네. 더 전파를 강력하게 쏴야지 그나마 조금 건져서 보입니다. 그래서 대포병 레이더의 문제가 초기형의 문제가 뭐냐면은 레이더의 출력이 엄청나게 컸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처음 대포병 레이더가 실용화가 된 게 한 1970년대, 80년대나 돼서 얘기인데 네. 그때 초기에 나온 거는 그래서 무식하게 크고 전력도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고 그러니까 열도 많이 나서 상시 가동이 안 됐어요. 좀 가동되고 좀 쉬었다가 식혔다가 다시 가동하고 그럼 그 사이에 쏘면 또 무용지물이 되고 그걸 해결하는 게 이제 반도체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어디서 언제 슉 날아올지 모르니까 그전에 레이더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도는 동안에 슉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즘이 돼서야 요즘은 에이사 레이더가 있지 않습니까? 에이사 우리나라도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맞습니다. 에이사 레이더처럼 커버하는 면적이 넓어갖고 가만히 방향을 고정시켜 놓고 있다가 이 안에서 반도체로 계속 방향만 스캐닝을 해서 슉 뜨는 걸 컴퓨터로 따락 잡아서 이 궤도를 역으로 계산해서 딱 원점을 추적하는 이런 총체적인 기술이 나오고 나서야 요즘이 돼서야 대포병 레이더가 쓸만해진 겁니다. 이런 집약적인 기술이 없던 2차 대전 때는 당연히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인간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옛날부터 어떻게 하면은 포격 원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저는 첫 번째 네, 저 같은 이 특공들은 직접 걸어서 가지고 그렇지 보는 거지. 맞습니다. 네.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심소령을 이제 관측장교로 키워갖고 저 구방에 딱 침투시킨 다음에 아 저기 동굴진찍 좌표 딱 불러주면 거길 때리면 제일 확실하겠죠. 생존 확률이 엄청 떨어집니다. 네, 쉽게 쓸 수 없는 방법이고 그 다음엔 또 어떤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뭐 본다거나 그렇지, 이제 이렇게 항공 관측. 맞습니다. 네. 1차 대전 땐 기구가 또 많이 있었죠. 그래서 기구나 관측 항공기를 띄워서 쭉 보면서 아 저기다 하면서 좌표를 불러주는 이런 방식이 또 많이 있었겠죠. 일본군은 숨어버리니까 발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오키나와 전투에서는 미국이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은 날씨가 안 좋은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비가 내릴 땐 또 뜨기 어렵고 또 일본군 동굴진치는 그 사이에도 슉 나왔다가 사라져 버리니까 비행기로도 잘 포착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난점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거 타는 분석.
바닥에 딱 새겨진 거 보고 각도. 이게 어떤 포구나. 그러면 사정거리가 대충 이 정도구나. 어. 이렇게 막 맞춰가지고 거기다 쏘는 거. 아, 그런데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 탄은을 분석한다는 거는 저게 포탄이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있는데 가서 계속 재고 있을 거예요. 저 영화에서 봤는데요. 한 번 폭탄이 떨어진 자리는 두 번 떨어지지 않는다. 그 구덩이에 들어가면 안 죽는다. 네. 맞습니까? 뭐 확률이 좀 적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뭐 맨날 그렇게 하고 있으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 군에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탄은 분석 경연대회 같은 걸 했어요. 어. 근데 저는 그 원리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아, 탄은 분석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뭐 탄은이 잘 남는 맞습니다. 땅 네. 자체가 그래야 돼요. 네. 땅 자체가 물러갖고 저렇게 장마철돼 갖고 질퍽질퍽한 땅에 아무 의미가 떨어진 탄은 갖고는 저거 없어요? 힘들죠. 열 측정. 열 측정. 아, 저때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없었군요. 네, 안 됐습니다. 연기. 연기 안 나죠. 연기도 있습니다. 어. 조금 더 확실한 거는 소리. 그렇죠. 소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나왔으면은 대포를 쏘면은 뭐가 반짝하죠? 섬광이 나오죠. 포구에서. 밤에 이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이게 플래시 레인징 또는 플래시 스파팅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원리는 우리가 많이 본 삼각 측량법이랑 비슷합니다. 삼각 측량. 네, 우리가 멀리서 포구가 번쩍하면은 밤에 특히 잘 보이겠죠. 밤에 번쩍 하는 게 있으면은 관측장교가 몇 군데 이제 배치돼 있다가 섬광이 나오는 방향을 갖다가 딱 잡고서 이 방위각을 측정해 갖고 그걸 뒤에 지휘소에 알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방위각을 다 모아서 이 지휘소에서는 그걸 갖고 지도에다가 작도해 볼 수가 있겠죠. 저게 그 데이터를 모아서 작도하는 모습입니다. 저 동그란 판에 지금은 4군데 관측장교가 배치돼 있어갖고 거기서 지금 성광이 관측됐습니다. 몇 도 불러주면은 그 몇 도대로 그 판 위에다가 그려보면은 점이 이게 만나는. 만나겠죠. 만나는 지점에 적이 있다는 건 아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있는 걸 알아도 네. 포탄을 쏜다고 해서 얘네가 파괴가 안 되잖아요. 아, 그거는 둘째 문제고 일단 여기서 위치만이라도? 문제는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야간에만 쓸 수 있는 방법인가요? 야간에 주로 많이 쓰고 주간에도 씁니다. 주간에도 아무래도 주간에도 약간의 불빛은 있을 수 있고 연기도 좀 나고 하는데 연기는 또 날씨가 흐리면 안 보이고 또 산 뒤에서 쏘면 잘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 많죠. 이건 좀 탁 트인 데서나 쓸 수 있는 방법이고 네.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키나와 전투에서는 다른 방법을 많이 씁니다. 남은 게 뭐가 있죠? 레이더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소리. 네. 네. 그렇죠. 소리입니다. 소리요? 네. 여기도 그러면 열심히 듣고서는 탁 듣고 150mm. 한 3km? 뭐 이렇게. 소리를 듣고서 그 거리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오. 이게 1차 세계대전 때 네. 참호전 엄청나게 서로 포를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영국과 독일 양쪽에서 개발한 방법이에요. 그 원리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사운드 레인징, 호성 측거라고 하는데요. 네. 자, 일단은 적에 포가 있을 것 같은 방향에다가 그거에 수직한 방향으로 네. 아군 전선에 마이크를 깔아놓습니다. 와. 마이크를 보통 6개를 한 조로 깔아놓습니다. 네. 6개를 쭉 늘어놓은 다음에 호성이 뻥 울리면 그 마이크의 소리가 찌직 기록이 되겠죠? 네. 그럼 이 전선을 다 지휘소로 연결해갖고 거기서 나는 마이크에서 잡힌 소리를 하나의 긴 쭈루루룩 찍혀 나오는 종이에다가 플러스를 합니다. 네. 우리 지진계 보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지진이 나면 지직 이렇게 막 네, 움직이지 네. 않습니까? 네. 딱 그겁니다. 그래서 호성이 울리면은 저 각각의 마이크에 연결된 저 침에 지직 울리면서 네. 신호가 잡힙니다. 네. 저기는 보시면은 위에부터 M1 첫 번째 마이크,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네. 자, 보면은 M3와 M4에 제일 먼저 소리가 들렸습니다. 찌직하면서. 네네. 그 다음 1초가 지나서 M2와 M5의 소리가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2초가 더 지난 뒤에 M1과 M6의 소리가 잡혔습니다. 자, 이러면은 그 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그걸 찾는 방법은 소리의 속도를 갖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M1부터 표적지까지의 거리를 D1, M2부터 표적지까지를 D2, M3부터의 거리를 D3라고 하면은 소리는 섭씨 20도씨에서 1초에 343m 가거든요. 그러면은 저 D1과 D2 사이의 거리는 얼마겠습니까? 686? 맞습니다. 2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D2와 D3는 얼마만큼 차이가 있겠습니까? 거리가. 그럼 343m 차이. 그렇죠. 맞습니다. 왜 맞췄는지를 몰라. 그렇죠? 그럼 M1과 M3는
3초 차이가 있으니까 1200가 그러면은 1026m가 되겠죠. 저걸 이용을 해서 역시 큰 지도에 저 조건을 갖고 콤파스로 그어보는 겁니다. 너무 재밌다 이거. M1, M2, M3, M4, M5, 6까지의 위치에서 저 조건에 맞게 D1은 D2보다 686이 더 길고 D2는 D3보다 343이 더 기니까 그만큼 콤파스를 이용해서 찍 거보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스가 서로 겹치는 대로 찾아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686m가 더 긴 거리를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리고 D2에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게 그리면 이 동그라미들이 만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게 뭐냐면은 D3의 거리는 처음에 몰라요. 하지만 D2와 D3의 차이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D1과 D2의 차이는 알 수 있고. 그러니까 D3의 거리를 바꿔가면서 그거보다 이 686만큼 더 긴 M2로부터 원도 그려보고 D1에서는 1026만큼 더 긴 원도 그려봐서 그걸 계속 바꿔가면서 그려보다가 이 만났다. 세 군데서 그린 원이 한 점에서 만나면은 그게 바로 포격 원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업다운 게임이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그잖아. 대박. 여기서 100m인데 안 맞아. 자, 업. 이렇게 하다가 넘쳐. 그럼 다운.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게 이 야전 지휘소에서 2명이 열심히 저걸 그리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아마도 수학과나 뭐 통계학과나 그런 이공계 계열의 그 숫자를 다루는 친구들이겠네요. 아마 그랬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게 좀 이론상이면 포 하나가 쐈을 때 마이크 6개를 놨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진짜 실제 전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포탄이 나가고 다양한 구경의 포를 쏘고 그다음에 포 하나만 쏘는 게 아니라 여러 대가 동시에 쏠 그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원래 이제 어마어마한 포격이 이루어질 땐 저게 쓰기가 어려운데 산발적인. 일본군은 동굴진지에서 쏘니까 네. 이런 대량 사격을 못 해요. 한 발이 나와서 몇 발 빵빵 쏘고 쏙 들어가고 하니까 저런 식으로 좁혀서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 사람들이 저렇게 붙어 있는 게 당연히 저 깨끗하게 저 기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걸 막 보면서 이건 노이즈, 아니 이건 지워. 그래서 막 그런 걸 판단하는 사람들이 저기다 들어가 있는 거고 저 방법을 그래서 사운드 레인징이라고 합니다. 효과가 있었나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1차 대전 때도 저걸로 많이 잡았고 사실 에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샤를 공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인도 있고 문제는 소리가 똑바로 안 나가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밤에 멀리 있는 기차 소리가 잘 들리고 낮에는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공기의 온도가 변하면은 밀도가 변해서 소리가 곧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휘거든요. 그래서 그 휘는 효과들 때문에 보정도 많이 해줘야 되고 계산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절대. 소리가 휘어요? 네, 그러면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낮에는 소리가 이렇게 가고 막 그래요? 맞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기차가 가면은 소리가 이렇게 하늘로 솟구치고 밤이 되면은 이렇게. 그래서 땅으로 밤에 내려옵니다.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밤에 조용해서 소리가 잘 들리나 했더니 나도. 아닙니다. 원장님 아셨어요?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원장님 빛이 막으면 소리가 못 가는구나. 문과는 나이에 상관없이 이게 신기해.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질문이 아까 네. 얘기한 게 이제 속도전이잖아요. 네. 이 시간 걸리잖아요. 이거 저도 그걸 계산하려면. 물어보고 네. 싶었어요. 계산하는 동안에 그냥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군은 여기에 표적을 획득하는 것만 안 되고 한 가지 요소를 더 집어넣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예요? 바로 물량입니다. 어마어마한 걸 쏟아부어. 당연히 이걸 핀포인팅 해갖고 한두 발 갖고 맞춰서 지금 뭐 정밀유도 미사일처럼 한 발 꽂아 넣어서 명중시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요쯤이면 여기에 한 10배 되는 지역을 아예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렇죠. 무식하고. 그러면서 대포병 사격에 군단 포병을 동원합니다. 거기 그 당시 군단 포병의 핵심을 이루는 두 개의 포가 바로 저 사진에서 보시는 155mm 평사포, 롱톰이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단 포병에 많이 쓰는 155mm 곡사포보다 더 길고 멀리 쏠 수 있는 포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썼던 8인치 곡사포. 저 오키나와에 굉장히 많은 수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좌표 획득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즉시 한 100문 정도의 포가 거기로 날려 하면서 빠바박 집중 사격을 해두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은 누굴 부르면 되겠습니까? 비행기. 아니죠. 바다 위에 떠 있는 우리의 우군 함포들 한 포로 직선 사격을 하요 한 포는 훨씬 효과적. 네, 복사로 써요. 가장 강력한 16인치 포탄까지 쏠 수 있지 않습니까? 톤 단위의 포탄을 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키나와 때 썼던 저 화력이
통계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이 쏟아부은 포탄 개수 통계인데요. 105mm 곡사포를 110만 발을 쐈습니다. 석 달 동안. 그럼 105mm는 주로 대포병 사격을 한 게 아니라 다른 걸 잡았겠죠. 근데 주로 대포병 사격이나 그런 데 동원된 155mm 평사포도 13만 발을 쐈고요. 8인치 곡사포도 1만 9천 발을 쐈습니다. 저게 다가 아닙니다. 해군도 화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겠죠. 해군은 8인치 한 포를 3만 2천 발, 그리고 14인치는 1만 6천 발, 16인치는 4,400발을 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다. 물론 다 적의 포병에게만 쓰지는 않았지만은 네. 꽤 많은 수가 계속 대포병 사격에 동원됐고, 네. 다만 그래도 우리가 저 사운드 레인징 방법이 야 저거 갖고 뭐 되겠어라고 싶었는데 저도 의심을 많이 했는데 미군의 전후 기록 평가에 보면은 그래도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최 박사님 설명 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네. 제가 심지어 미국에 있는 대포병 사격 그 당시에 책도 좀 봤는데도 이해가 하나도 안 됐는데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갔습니까? 됐고, 진짜 내 업다운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아닙니다. 정말 진짜 이런 거를 현역 진짜 군인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쉽게 이해할 기회가 어디에도 없어요. 역전다방이 존재하는 이유죠. 네, 미군이 이때 오키나와 전투에서 나름의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노하우를 습득을 하잖아요. 이걸 써먹었던 데가 이제 6.25 전쟁입니다. 맞습니다. 6.25 고지전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이제 51년 중후반부터 고지전, 그 다음에 이제 진지전들이 양상이 일어나잖아요. 교착된 진지에서 그때 이제 중국도 드디어 어마어마한 포병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중국군 포병을 제압하기 위한 대포병 사격을 이때부터 하게 되는데 그 노하우는 바로 오키나와 전투에서 나온 거다. 네. 자, 오키나와 지상전 2단계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전투가 있습니다. 이미 영화로도 조명이 됐다고 하는데요. 원장님의 시네박스. 세톤 능선이라고 알려진 마에다 절벽, 네. 약 한 122m 높이가 되는 그 마에다 절벽을 미군이 이제 올라가서 점령을 하는 장면. 사실 고지전 할 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하는데 사실 아주 높은 것은 고지로서의 전술적 가치가 또 없습니다. 무조건 지금 미군 보병대대는 우리 전차들의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점령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일본군은 절대 내주면 안 되는 상황. 바로 이때 일본군이 다시 먼저 움직입니다. 그동안 동굴진지에 꽁꽁 잘 숨겨놨던 야포도 다 꺼냅니다. 꺼내요? 다시 지상진지로 꺼내갖고 지하 동굴진지에서 나와서 딱 전선으로 돌격 준비하는 겁니다.